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국회 상황이 지금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사법 지금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고요. 지금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원래 예정되어 있었고 또 인사청문회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간 지금 연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좀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방송 중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 얘기도 좀 하고요. 또 김정민 변호사, 또 김종대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근길 신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파헤치려면 이분과 통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VIP 경로로 또 항명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박정훈 대령을 대신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는 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분이시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 요즘 뭐 청문회 많이 좀 출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법원보다 국회가 좀 더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두 번이나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의외로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꽤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청문회가 있잖아요. 혹시 출석하시나요? 아니, 오늘은 이제 저나 박정훈 대령은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서, 오늘은 출석 요구를 안 받았고요. 네. 김규현 변호사는 아마 이제 출석을 하는 걸로 제가. 김규현 변호사는 출석을 하셔서도 답변을 하실 것이다. 예. 자, 청문회 좀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진술 허점. 이거 전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또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대도 안 했는데요. 네. 그나마 뭐 조금 이탈표가 있다고 하는 두세 표 정도? 예.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 사건 본질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만 확산되면 뭐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데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어떤 하나의 거대한 모략 중에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특검법이 두 번이나 통과된 예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아닙니까? 네, 저도 기억나지 않는데요.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또 야권에서는 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이런 게 가능하진 않아요.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좀 전향적 조치를 하시라, 이렇게 많이 권고를 드렸는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음흠.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안전한 이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대표로 선임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네. 문제를 좀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음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상당히 헌정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결국은 이탈표에 의해서 특검이 통과되게 되면 네. 특검 결과가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집권 여당도 협조하는 형태의 특검이 돼서 진상 규명이 빨리 밝혀지고 그것이 헌정사에 주는 충격은 좀 완화하는 그러한 현명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많은 국민들도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고 특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상황이 좀 난망한 상황인데, 자, 좀 구체적인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임성근 댓글팀 의혹을 받는 카페의 그 개설자 자료를 주고받고 또 그대로 게시한 정황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참 어이없는 일 같아요. 네. 현직 검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검사가 현직 검사가 익명으로 굉장히 음습한 글들을 올리고 뭐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네. 또 박정훈 대령을 맹비난하고,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임성근 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을 비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라는 것은 입건을 판단하는 절차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잘못이 있는데 입건조차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건은 해야 되죠, 당연히. 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와 자기의 유무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박정훈 대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는 이런 자꾸 공식을 만들고 있는데, 예. 믿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박정훈 대령을 그렇게 근거 없이 비난하는지, 물론 이제 초기에 약간 오해가 있을 법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하는. 그러나 그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도 있을 법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본인은 강물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일반 용어에서 물을 강물과 그렇지 않은 물로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의 지시사항 중에, 물론 그것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보면 뭔가 수변이나마 들가라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라 했구나라고 오해한들 그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속성이 약간의 이제 강조를 넘어선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는 그 강조가 과장으로 읽히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동안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를 갖는 많은 중요한 일들에서 그런 약간의 과장, 오버 이런 것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건 감수해야죠. 특히나 고급 지휘관이었고 그렇다면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 중에 약간 과도한 면 이런 것들은 잘 해명을 하고 해야지. 그때마다 그런 매체들 일일이 다 공격하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박정훈 대령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못하겠다. 네. 그리고 그 댓글 팀들을 만들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비난들을 해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게다가 그 문제에 있어서 현직 검사가 개입돼 있다. 참으로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내에서도 지금 7월 28일 날 갑자기 포항지청 검사들이 움직이는 거랄지 이런 걸 보면 그것이 단순한 친족을 돕기 위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네. 23일 날 항명제 재판이 했었는데 당시 정종섭 전 부사령관도 정종범. 참석을 했더라고요. 정종범. 예. 자, 이때 김계한 그 지시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다가 또 네. 나중에는 또 보류하자고 했다 이런 답변도 하면서 예. 뭔가 답변이 조금 계속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그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히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검찰단은 다수의 인원이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했다라는 네. 그런 진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는 알려진 바가 있어요. 다 해병대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박정훈 대령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그 검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명령으로 지시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8월 1일 날 조사본부로의 이관 건의가 거부된 다음에는 아무도 그 상황을 몰라요. 모른다. 박정훈 대령과 네. 김계환 사령관만 알고 있는 거지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이관을 거부했다라는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국방부 이관만 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 이첩 보류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조사본부 이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문자를 받고 텔레그램 문자를 받고 이 박정훈 대령과만 그걸 공유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이 됐는지는 둘밖에 모릅니다. 설사 그 전에 무슨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조사본부 이관이 거부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발발한 거지 그 전까지는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사 비슷한 짓을 했어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8월 1일 조사본부 이관이 거부된 이후에는 둘만 아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죠? 그리고 예. 거기서 해병대 사령관이 제가 모든 책임지고 이첩하게 놀아 내일 이렇게 건의한 듯한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 메모지가 나왔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것이 박정훈 대령의 건의였는지 내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말했다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기억하는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건의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이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병대 그렇죠. 사령관도 마지막까지 이걸 거부해야 되는지 수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갈등을 했지 않느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명확한 이첩 보류, 더 나아가서 국방부의 명을 따르라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직권남용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없었거든요.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법률 조언이 누군가 해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은근슬쩍 박정훈 대령한테 이 문제를 이제 책임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게 아하. 우익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 8월 2일 이첩 강행 사실이 10시에 보고가 되는데 해병대 사령관한테 네. 그것이 정작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된 건 11시 14분이에요. 예. 1시간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것을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는데 국방부 장관 쪽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건 10분 내예요. 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뭐죠? 이첩 보류라는 것이 해병대 사령관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1시간 넘게 검토한 후에 보고한 겁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국방부 장관은 화들짝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엄명이 너무 지엄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10분도 안 돼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등장한 게 10분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10분 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보고는 국방부 장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네.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자기는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행했던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네. 국방부 장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득달같이 보고를 한 거예요. 지원차. 예. 자기원. 근데 이제 보고하는 걸 몰랐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장관이 그런 치사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군사보좌관이 보고했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간첩이 있어서 누가 도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았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에 둘이 나가 있는데 예. 자기가 보고 안 했으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둘 보고했겠죠. 중에 한 명은 했겠죠. 예.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보고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박진희 군사보좌관 입장에서는 국방장관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이 상황이 너무나 위중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왜? 아하. 그만큼 대통령의 명령이 지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청문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청문회 얘기 좀 아니, 해야 될 것 말씀하세요. 같습니다. 예. 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제 진술했던 거 여기서 변호사님은 단서를 좀 찾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유재현 예. 법무관리관이 이제 8월 2일 날 13시 30분 예.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진술해 줬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차관이 소집한 수사에 관련된 회의였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이제 이 박정훈 대령 또는 해병대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네. 회의를 소집한 시간이 13시 30분인데 13시 30분부터 8분간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고요. 예, 중간에 뭐 나가서 통화했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모아놓은 회의에서 자기가 전화를 한다니까요? 예. 8분간이나. 아무리 대통령과의 통화지만 자기가 소집해놓은 사람들은 멍 때리고 앉아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봤는데. 저도 그래 봤습니다. 예. 예,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그 차관의 진술로 좀 깔끔해졌죠. 뭐냐면 차관 얘기는 뭐냐면 예. 대통령이 먼저 전화가 와 있길래 못 받아서 바로 콜백을 했다. 유재현 얘기는 모여 있는데 차관이 전화로 내실로 들어가더라. 네. 다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이 8분간 차관과 통화하는 상황에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 정확히 듣진 못했겠지만 분위기는 감지했을 거 아닙니까? 아하. 혹은 차관이 나와서 뭔가 언질은 줬을 거 아니에요. 뭐 8분간이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화가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요. 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단장 김동혁 씨가 자기 검찰단에 돌아가가지고 예. 그 부하들한테 한 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모여서 뭐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길래 자기가 학명수계, 집단학명수계라는 아이디어를 딱 던졌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아하. 그래서 우쭐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회의에는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만 참석한 게 아니라 무슨 기획관리관인지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요? 네. 예. 아니 무슨 수사를 그러니까요. 국방부 전체가 회의에서 우리 군에서 항상 수사에 대한 외압, 수사에 개입할 때 그런 짓거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그 기무 부대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다 연속회의 하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고 너 이렇게 수사해라고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많이 당했던 짓거리예요. 저도 초기에 예. 황당해했죠. 그런 일을 겪고. 김동혁 단장이 자기가 전적으로 집단학명 수기 혐의를 이끌어내고 했다. 이 부분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썼냐고 하니까 네. 뭐 우는 아이처럼 예. 징징거리면서 자기가 내가 다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그것도 도둑이 제발저린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누구 머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객관적 물증인데 네. 수도 없는 전화질. 그 김동혁 국방검찰단장은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무수한 전화를 해요. 전화를 많이 합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 뭐 비서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알리려고 했나 보다라고 네. 그것도 사실 부적절한데 예. 그걸 넘어서서 임기현 국방비서관한테도 6분 넘는 전화질을 한다고요. 그럼 누가 봐도 수사 보고 아닙니까? 자, 수사가 개시될 때 차관 주관하는 회의가 열렸고 예. 거기서 차관은 대통령과 8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 없이 국방부 장관의 비서인 군사보좌관, 예, 대통령의 비서인 국방비서관하고 국방비서관. 전화를 했다면 예. 이 수사에 대해서 누가 당신의
그 아이디어에서 당신의 뜻대로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국방장관도 정황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첩보리 할 때 그 직전에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음흠.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거를 좀 다 맞춰보면 결국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수사에 동기가 없죠. 아하.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자기가 지시했다 그러고 예. 검찰단장은 자기 고유 판단이라고 하지만 음흠. 그걸 믿어주기에는 그것과 배치되는 물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이미 대통령 전화 받기 전에 벌써 이제 수사 개시 지시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전화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해석이 이거 같아요. 지금에 와서 예. 그 이종섭 국방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보직해임하고 수사 개시라고 말했는데 네.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하셨나 보죠? 그 얘기예요? 뜻인가요? 그 뜻인가요? 그 뜻인가요? 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특히 수사 개시에 대해서는 음흠. 말이 맞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군사보좌관 박진희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김동혁 검찰단장한테 수사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12시 5분입니다. 음흠. 차관이 회의를 소집한 건 13시 30분이에요. 네. 그 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시간 반이나 지체해서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걸 박진희 군사보좌관 폰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한쪽 귀에는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전화를 대고 음흠. 다른 쪽 귀에는 김동혁과 전화하는 전화기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에 들고 있었다. 양쪽에 들고 있었다. 아. 무슨 자기가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주식 된다. 딜러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도 비슷한 직급의 부하들이라면 혹시 음흠.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네. 대통령과 통화하는데 저쪽에는 검찰단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조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렵겠네요. 그걸.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리고 그 통화는요. 먼저 김기한 사령관이 전화를 했고요. 음흠. 그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대통령 통화가 이어져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김기한 사령관과 통화를 하다가 대통령 번호가 들어오니까 끊어 하고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아, 누가 그런 것 봐도 같다. 예.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무슨 틈이 있어서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 폰을 이용해서 지시를 합니까? 이제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를 해서 박진희가 전화했다. 아, 예, 예. 처음엔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런 중요한 지시를 어떻게 대신시켜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대신 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으니 급하니까 네가 좀 해다오라고 대신 시켰어도 음흠. 전화 끊고는 다시 전화해줘야죠. 네. 중요한 일이니까. 예.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엉터리라는 거죠, 그게.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뭐 02800에 7070 이 번호가 뭐냐.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뭐 답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재판부가 항명제 그 박정훈 대령 재판부가 이종섭 장관하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네. 증인 신문을 좀 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요때는 네. 좀 이렇게 전화번호나 또 대통령 VIP 경로 실체가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박진희와 그 이종섭 씨가 네. 말하지 않았던 것이 군사법원에 와서 속 시원히 밝혀지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진일보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한 새벽 1시 반까지 제가 그 이종석 국방장관의 핸드폰 기록을 다시 한번 보다가 직접 보셨어요? 늦게 잠이 드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제가 지금 알람을 못 듣고 오늘 이제 지금 전화 연결하는 이유가 그거다. 네, 그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한테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국방장관은 대통령 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고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증인들에 비해서 적극적이세요. 나머지는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국방장관이 그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분 같다는 생각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종섭 장관? 네. 아니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진술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뭐 인감 댄데미가 못된 사람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진술을 통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은 하지 않겠느냐. 물론 대통령 얘기를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나머지 정황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지만, 꼼꼼히 준비해서 네. 제가 이제 어느 매체에 나가서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증인신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뭐 할 수 있는 한 지금 뭐 공수처 수사도 답답하기 그지였고요. 특검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기록 보는 수밖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놓친 기록이 있나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떤 단초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느낌상 아직은 뭐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군사법원에서 이종섭 장관 또 증인신문 우리 김정인 변호사 하시는 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상황 좀 바뀌면 수세 직접 모셔서 직접 또 얘기를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금요일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자, 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업무 고충을 토로했던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 자, 이분이 수사 업무를 했다는 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업무가 가중됐길래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좀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이제 이 30대 중반의 경위입니다. 초반인데. 그러면 간부네요? 간부인데 이제 사실 뭐 우리 경찰의 경감까지도 뭐 간부로 안 보죠. 지금은. 그렇죠. 뭐 워낙 수사 업무를 경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순경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특집만 3번을 한 거죠. 그러면 30대 경이면 진짜 빨리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욕심도 있었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의 수사 시스템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동료들의 얘기고 지금 저기 관악경찰서 앞에 저 동료들 관련된 분들의 그 근저 화환이 60개나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1년에 뭐 150건, 160건 정도 그래 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본인 한 명한테 150건요? 1인당, 수사관 1인당. 와, 이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도 150개. 우리 돈 받고 많이 받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못하고 그만큼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의 시스템 자체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관련된 업무, 특히 이제 형사 파트는 조금 낮다고 쳐도 네. 수사 파트, 고소고발 파트에서 굉장히 업무와 실적에 대한 압박이 많다. 왜냐하면은 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로 이거 종결이 넘어오면서부터 종결을 시키라는 거죠, 수사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일선에 있는 수사팀에 있는 수사관한테 네. 경위급, 뭐 경사급 예.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리고 있는 부분이 가장. 근데 어떻게 경찰이 실적 압박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네. 이해가 안 돼요. 실적을 압박한다. 이게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떤 부분인가 그게? 왜냐하면 실적, 그러니까 처리율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게 처리 못하면 미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미제가 돼버리면 그거 자체가 그 팀이라든가 그 경찰서의 일종의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위에서는 서장이나 과장들은 쉽게 말하면은 쪼는 거죠. 압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유형무형의 그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적 압박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거죠. 팀 단위로 사건을 배정해 버리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팀에는 순경도 있겠고 경장도 있겠고 네. 좀 경험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 경위급한테 사실은 업무가 더 몰리는 거는 아하. 이거는 뭐 인지상정이죠. 실제로 저도 이제 수사 참여를 해보면 경위 경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사나 뭐 경장급한테 조사를 받았다면 경위급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냐? 뭔가 제가 그 느낌은 근데 실제로 경위급한테 많이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예. 법적인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이 없는 조금 낮은 사람들한테 해다가면은 또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니까. 예전에는 검사 지휘도 받고 하는데 검사 지휘는 나중에 문제고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경찰이 결정을 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위급이 이제 하는 그렇죠. 게 맞다. 가장 중간에 있는 경위급이 이 미래 상당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표현은 뒤집어 쓴다고 하는 예. 건데. 뒤집어 쓴다. 그럼 조금 쉬운 형태는 경장이 가는 거고. 네. 경감들한테는 뭐 대우해 준다고 하니까 경위가 다 뒤집어 쓰는. 그러네요. 딱 들어보면 딱 거기네요. 1인당 뭐 사실은 140건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이거 많다. 2 곱하기 2를 곱해야 3을 곱해야 되는 너무 거죠.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앞에 놓고 야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몰려오는 거를 처리하기도 바빠요. 못 합니다. 조사해야 되고 네. 처리해야 되고 조사 고소인 피고소인 뭐 증인 참고인 할 게 태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건이 몰리다 보니까 수사 업무하는 경찰관들 좀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꼭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네. 일종의 가장 먼저는 다른 부서로의 정근 신청이 많고 본인들 못하겠으니까 가장 많이 가는 쪽이 지구대 쪽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구대를 보내주나요? 지구대 안 보내주죠. 네, 왜냐하면 가면은 그럼 누군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누구든 데려와라. 데려오면 보내줄게. 심각하네 진짜로. 아니 근데 본인이 가는 이유가 그건데 누굴 데려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데려올 수가 있어요. 네. 자기보다 경험이 일천한 순경이나 경장들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능력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경위한테 물어봐야 돼요.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경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 일정 정도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중간쯤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저도 느끼긴 한데 사기 범죄가 예전에 보이스피싱 등등 사기 범죄가 정말 신종 사기가 계속 많다 보니까 경찰관이 아는 사건 처리는 정말 할 만한데 그렇죠. 새로운 사건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되냐고. 저희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변호사님이 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게 경찰이 이런 사건의 흐름을 잘 몰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사한테 물어보서 하는 예.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상하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검사들이나 검사라기보단 계장, 검찰 네. 수사관들한테 그래도 협조가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딱 단절이 돼버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피해자 변호사한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합니까? 또 법률 전문가인데.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신종 사기는 네. 늘어나고 있지. 근데 신종 사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경찰의 수사관 학교라든가 수사관 매뉴얼들은 업데이트가 늦지. 안 되지. 지금 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반려제도를 이렇게 폐지를 했는데 이게 수사준칙 개정안입니다. 요게 좀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략 이런 거죠. 예.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도래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권한 없는 사람의 고소.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는 이건 바로 그냥 각하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말하자면. 원래 같으면. 그렇죠. 네. 근데 무조건 사건을 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인권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네. 혹시라도 있을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완인데 그러니까 이건 소리쳐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뭐 오늘 지금 너무나 수사 업무가 가중돼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던 경찰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악성 민원 스트레스도 아마 그 경찰 수사 업무 하시는 분들 그런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민원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수사 환경 개선이 좀 급박한 상황 같은데 좀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뭐 수사 네. 경찰에 대한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인원 보강이 제일 필요하겠죠. 근데 인원 보강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네. 매뉴얼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경찰들이 결정을 하고 다시 또 행정 경찰들한테 뭔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면은 돌아갔다 오는 거는 좀 덜하지 않느냐.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고 인력은 어차피 급하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은 권한을 조금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과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보여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을 좀 더 쓸 수 있는. 지금은 변호사 뽑기도 많이 경감 특채인가 뭐 예. 하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전환이 어떨까 예. 싶어요. 왜냐면 경찰들이 사실 이런 사건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전환은 좀 필요할 거라는 법률적 생각이 부분도 그렇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 잘 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징역 4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4년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연예인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면에서는 보통은 뭐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벌금형.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벌금형. 벌금 받았죠. 뭐 1,000만 원 나왔죠. 프로포폴이었죠. 예. 예. 비슷한 형태거든요. 하정우 네. 씨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검찰이 구형한 내용 자체가 이런 겁니다. 네. 재력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마약 투약하고 목격자를 도피시키고 네. 이게 핵심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 이게 사실은 좀 뭔가 약간 감정적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말은 죄질이 안 좋다는 예, 거잖아요. 죄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예. 본인은 소신 발언을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의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자기의 죄를 덮는 걸 이용했다고 하면은 네. 이건 사실 괘씸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는 검찰의 인식 자체가 예. 아예 죄질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4년이 구형됐다면 이게 이대로라면 다 유죄가 된다 그러면 2년, 1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연예인이든 뭐 일반인이든 이게 어쩌면 이게 마약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게 한 건 첫 번째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걸린 거고 첫 번째 재판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해주는데 그렇죠. 초범이 되는 거죠. 초범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반성하고 이렇게 네. 하면은 되는데 야. 일단은 반성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쉽게 안 하는 말하면.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투고 있다는 네. 거고 다투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은 프로포폴을 정신질환과 수면자의 치료용으로 쓰고 있다. 이걸 다퉈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그 판사가 보기에는 뭐 판사 해보셨으니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투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대마흡연 교사죄가 또 들어가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아시다시피 이 유아인의 변호인이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조금
유아인 씨한테 불리한 쪽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선고가 9월 3일입니다. 자, 아마 변호도 있었고 검찰하고 상당히 첨예하고 대립했던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이것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프로포폴 그 투약했던 부분 이게 정신질환하고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의사의 판단이 있었다 없었다. 요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이죠. 요게 선고에 영향을 줄까요? 중요한 연관이 되는 거. 근데 네. 문제는 그러면은 중요하게 유아인 씨가 그런 증상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료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의료 기록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피부 때문에 수술용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하면은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다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증이 되느냐. 입증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예, 요 부분이 가장 네, 문제가 가장 될 핵심적인 것 부분 같습니다. 같네요. 네. 자, 그 오재현 선수,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5년 정도 구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의사 처방으로 뭐 약 같은 거 받다가 나중에는 필로폰 구매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 자, 요전에 유아인 씨 지금 또 하나 보도된 걸 보니까 성폭행 혐의가 지금 입건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하. 조심스러운 요거는요? 거는 예.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4일 날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남성인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자면 고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입건을 한 건데 입건은 당연히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현행범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요거는 입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진부 여부는 이건 또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동성 간의 이제 성폭행은 이게 뭐 지금은 유사 강간죄 같은 게 유사 있잖아요. 강간죄가 뭐 되는 손으로 거죠. 한다든지 예. 뭐 그런 것들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고소가 된 거고 요 사건은 이 마약 사건은 다르게 따로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따로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은 하필 요 시점에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사실 참. 재판부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 지금 만약에 진행 중이고 선고를 앞두고 네, 변론 앞두고 종결한 상황에서 앞두고 있는데 예. 아니 그냥 남자를 강간했다? 그러면 마약에 취해서 이런 의심이 든다고 그렇죠. 하면은 사실은 하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전달하기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입건은 된 거니까. 네. 예, 예. 자, 뭐 오재원 선수 비롯해서 유명인들의 어떤 마약 사건들 계속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유명인들이 어쩌면 뭐 이게 사회적 공인 뭐를 떠나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이분들이 막 제 처음에 시작 자체는 어떤 향정성 의약품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필로폰 마약으로 지금 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중개해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 그 네, 의사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마찬가지지 마약 사건이- 않습니까? 마약 사건을 봐야죠. 오히려 예. 오히려 그 의사 쉽게 접근할 통로가 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선수나 인플루언서 셀럽들이 뭐 개인적 성향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마약 유통 구조가 그런 쪽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치밀한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밀하게 관리해야 된다. 또 이것도 한번 베프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사건 뭐 정말 우리 주위, 우리 가까이에 지금 와 있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마약 사건 또 유명인에 대한 마약 사건 터질 때마다 혹시나 뭔가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이 이슈 희석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성균 씨 사건 때 우리가 이걸 그런 목격을 생각이 했습니다.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성균 씨 사건을 조금 보면은 네. 실제로 마약 사건이 아니었던 게 이렇게 커졌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실제로 이제 내부 탐사 보도 몇 개를 보고 저도 기자들이랑 얘기 들어보면 네. 사실 이건 마약 사건으로 터질 게 아닌데 갑자기 마약상이 돼버렸지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공개라든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을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막 섞어버리니까 예. 이성균이 여기 있다가 마약 여기 있었는데 이게 쓴 걸 가다가 갑자기 이성균 마약 사건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은 안 된다. 네. 이것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사건 자체가 그걸 아닌 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개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두 가지를 섞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되는 건데 마약 사건이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이 섞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타깝게 이성균 씨가 또 희생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대중들도 그런데 좀 열광을 하다 보니까 그 이어가는 것 같아요. 마약 사건 혹되죠. 네. 더 한 건 연예인 마약 사건이 더 혹되죠. 더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프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또 정치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자, 금요 시사기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공개 방송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돼서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저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기뻤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좀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제가 역할이 있겠습니까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너무나 우리 최강 디펜스 코너도 좋아해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던 걸로 많이 인기가 찍었죠. 좋으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나저나 지금 고소를 당하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자들, 그러니까 카톡방 멤버들, 그 사람들이 의원님을 고소를 했네요. 예, 김규현 변호사하고 JTBC 취재 기자 셋입니다. 아.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아하. 그래서 아직 고소장을 못 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네. 입장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 명의를 내는데 난 무슨 북한 인민무력부 성명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날이 서 있고 자기들 인생이 망가졌대. 그래서 명예회복 이전에 인생을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핵폭탄급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얘기하더니 여기도 그러네. 그래 보면 무슨 말투 자체가 이건 뭐랄까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 같은 협박. 이걸 먼저 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가지고 내가 듣고 있다가 야 이런데 말 섞으면 나만 손해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카톡방 멤버들이 김규현 변호사 또 의원님 JTBC 유모 기자 세 사람을 고소했다는 거잖아요. 네. 고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고소합니까? 내용이 거짓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반론 보도도 충분히 실어줬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다 다뤘어요. 청문회까지 했고 다. 근데 이 고소 전후에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났어요. 우선 최근까지 이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면은 첫째는 저는 삼부 토건하고 연결고리를 필사적으로 차단하려고 그랬다. 또 삼부입니까 이것도? 예. 그래서 해병 카톡방 공개된 게 지난달 6월 25일이거든요.
그 직후부터 움직였던 것 같은데 3부는 골프다. 네. 이거 설득하라 국회도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뭐 박정훈 대령도 찾아갔고,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물어봤냐고. 난 3부 골프 관심도 없는데. 예. 그러다 3부를 오히려 키웠어요, 자기들이. 네. 막으려다가 의혹을 또 커졌어요. 키워서 예.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걸 차단하고 나선 게 이제 본인 말은 허풍이다. 이종호 씨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수처에 18일 날 출석하면서 하루에 휴대폰을 2번 바꿔요. 그 부분이요? 네. 놀랍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추려 했을까를 유추해봐야 예. 되는데, 예. 그 김건희 여사 그 수행원 행정과 실명을 정확히 대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 네. 그러면 어떤 연락처를 지우려는 의도일 수 있죠. 네. 그것도 그 연락처와 관계된 메시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 공수처 수사 전에 없앴어야 됐다는 네. 절박성이 보이는데, 아하.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어떻게 휴대폰을 2번 바꿉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유심까지. 예. 그것도 저 신형 기종에서 구형 기종으로 바꿔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 예, 이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정타가 터진 거예요. 뭐죠? 이 고소가 있을 때 핵폭탄급 무기가 뭔가 궁금했거든요. 예. 그게 나올 게 없는데 우리한테. 근데 나왔어요. 뭐죠? 그 다음 날 어제죠. 예. 권성동 의원 기자회견입니다. 아, 거기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에 예. 대해 이번에 4번째 기자회견인데, 자주 하긴 했는데 예, 관련해서. 거기에서 예. 굉장히 재밌는 대목들이 나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6월 25일 날 카톡방이 공개되고 나니까 네. 김기현 변호사가 사실은 좀 미안했던 거예요. 이종호 씨 의혹을 자기는 공익 제보하고 싶은데 부수적으로 카톡방에 있는 상관이 없는 다른 멤버들까지 송모 언론에 씨, 최모 씨 등등 다 그렇죠. 나와야 되니까. 까지니까 예. 이분들한테는 미안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6월 28일부터 1차적으로 송모 씨, 두 번째는 7월 4일 날 최모 씨한테 네. 전화를 해요. 아, 전화를 해요? 예. 정말 미안하게 됐다. 아. 이건 원래 당신들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언론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됐다. 그리고 JTBC 카톡방 나간 건 본인 의지는 아니었다. 옛날에 까시거리로 한번 JTBC에 보여줬는데 그게 입법 청문회 때 임성근이 이종을 모른다 그러니까 JTBC가 이래도 JTBC에서 몰라?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사실은 있는데. 이건 까시거리고 예. 내 의도도 아니었는데 아하. 일이 커지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나 봐. 네. 그걸 녹취를 한 거죠. 아, 그 최모 씨, 송모 씨가. 예. 그런데 저기 권성동 의원이 그 녹취 파일을 깐 거예요. 근데 큰 의미가 있나요, 그게? 아니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게 바로 JTBC가 이 제보 공작을 한 결정적 증거라고 깐 거야. 그게 이거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깐 거다. 깐 예. 건데 별다른 언론에서 안 받아요. 그 지금 저도 잘 모르는 거 봤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하. 중요한 제가 그 전부터 의심했던 구조가 예. 드러나는데 드디어 이 카톡방 세력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유착이 시작된 겁니다. 녹취 파일을 정리해서 바로 권성동 의원한테 갖다 주니까 예. 권성동 의원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기자회견. 그것도 이전에도 계속 카톡방 관련해서 기자회견 계속 했잖아요. 반복해서. 예. 예. 그런데 이건 권성동 의원이 완전히 이종호한테 말려든 거라고. 아. 그 전까지 이종호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지난 기자회견 할 때 사기꾼이라 그랬거든. 네. 그 다음에 이 카톡방 멤버 전부 민주당 세력이라 그랬거든. 네. 그런데 뜻밖의 녹취록을 제공해 오니까 180도 바뀐 거예요. 말려들었대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유착 여기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와 JTBC를 공격하면서 네.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아하. 이렇게 이제 물타기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3부와의 연결고리를 이거 계속 3부를 끊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까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권성동 의원은 물론 3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런데 입법 청문회에서 유상범 의원이 3부는 골프다. 네. 이러다가 이제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이 군엔 3부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가지고 망신을 당했는데 난리 났었어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을 참 의미 있게 보는 게 왜 유상범 의원이 3부를 옹호하고 나서죠? 그러니까요. 3부가 골프건 3부 토건이건 간에 예. 자기가 옹호하고 나설 이유가 없거든요. 네. 왜 이걸 집중적으로 그날도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한다고. 3부는 골프다. 그런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네. 재차 3부는 아니라고 기자회견 또 얘기를 했죠. 3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거는 국민의힘이 실제로 이종호 씨가 3부 토건과 뭔 비즈니스라고 사주 아들을 케어하는 건 맞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부인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이걸 아니라고 하고 나서는 걸까? 뭘 보호하고 싶은 거죠? 아하. 그 3부 얘기 좀 더 해보죠. 3부 토건, 주가 조작 관련된 얘기.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 지금 금감원 지금 금융감독위원회 아마 청문회 국회 상임위 있었는데요. 여기서 금융감독원에 3부 토건 얘기가 좀 나왔었고 뭔가 점검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금융감독 원장이 두리뭉실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복현 3부 토건 포함해서 다양한 테마주를 통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워. 뭐 답변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건 원래 하고 있던 업무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장식 의원인가 누가 질문을 했던 걸로 신장식 의원 맞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데 왜 주가가 뛰었으면 이상한 거래 현장이고 금융당국은 당연히 이걸 갖고 조사를 하거나 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게 질문했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에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드디어 커다란 구조가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를 앞뒤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카톡방 사건이 터지고 녹취록이 공수처에 제보되고 나서 뚜렷하게 형성되는 구조물이 있어요. 네. 첫째는 이종호 씨와 3부 토건을 정권이 비호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녹취록 내용에서 이종호 씨가 VIP 여사를 사칭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허세와 또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메신저를 공격하기에 없어서 정권에서 봤을 때 이종호는 위험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해요. 절대 아무 조치를 안 취합니다. 그리고 3부 토건 연결고리도 절대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그 분위기에다가 국민의힘이 3부 토건과 이종호 비호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힘의 자, 의원들이. 이게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거는 이 정권이 3부와 이종호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분명히 안 건드릴 거다. 그런데 이종호 씨가 했던 말을 전한 메신저나 저 같은 사람은 공격이 들어온다. 이게 천공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인가가 보인다, 이 정권이. 그러니까 송호중 씨가 그 녹취록에서 한 말대로 이 정권은 이종호를 못 건드린다니까요. 3부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쯤이면은 증거가 나왔어야 돼요. 휴대폰 바꾸는 걸 뻔히 쳐다봤잖아. 그 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3부도 조사도 들어가기 전에 그 윤상현 의원이 3부 토건 쪽 입장을 먼저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거 뭐 테마주가 아니라 2022년 6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세미나에 3부는 참여하면서 시작된 거다. 아니 2022년 6월이면은 전쟁 난 지 넉 달도 안 되는데 무슨 재건 지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긴데요. 한참 전쟁이 이제 악화될락 말락하던 때인데 그때 무슨 성견 지명이 있어서 저기 재건 지원에 3부 토건이 참여를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누가 만들어 줬겠냐고. 3부 내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뛰어들었어.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이종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호를 지금 만약에 본인 말대로 VIP를 자기가 막 사칭하고 허세를 부렸으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원래 아니 대통령실을 원래대로라면 지금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뛰어들어 저 사기꾼 말 믿지 마라. 이종호를 박살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같으면. 그래야 모든 우한이 해결되거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라면 이종호 너 거짓말쟁이야. 이 감나도 만드는데. 아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VIP를 애라고 불러요. 그때는 애였는데 지금 영부인이 됐어.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도 우리가 시켜줬어.
그다음에 뭐 그 밑에 행정관이 누구고 국방장관 바뀔 거고 뭘 어쩌고 치안관 뭐 승진시켜야 되고 아니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놔두면서 오히려 보호해준다. 이 정도를 그리고 이종호와 삼부토가는 연결고리가 없다. 아니 이종호는 자기가 사주 아들을 케어하고 저 지분 매각에 그 아는 얘기를 다 나와요. 하는데 모든 게 나와요.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왜 저기 윤상현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종호와 삼부토가는 관계가 없다. 네. 그것도 이런 알기 어려운 정보. 저 우크라이나의 세미나에 참여했었다. 네. 이런 걸 어디서 알아가지고 사실은 삼부토건 변호인도 이렇게 대놓고 변호 안 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가 출현한 거야. 이게 바로 비밀이 몸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 보시군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기 이종호 씨나 뭐 그 행각을 보면 휴대폰을 없애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삭제한 것 같고 그 송호중 씨하고 주고받은 그렇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 휴대폰을 바꿨고 그 부분 있잖아요. 공수조사 받기 전에 그래 바꿨던 거. 예. 실제로는 사실은 거기 이제 다른 전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좀 가서 내용을 알았으면 압수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면 제출 요구라도 해야죠. 이미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바꾸고 나서 오면 뭐 다 끝난 거죠, 사실. 아니 거기에 조사한 저 공익 제보자를 조사한 검사가 저기 뭐야 이종호 씨 이종호 변호인 변호사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래 보라고.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이종호 씨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종호 씨는 그 뒷배를 믿고 뭐 고소를 한다, 어쩐다 이런 거는 물론이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파고 들어서 녹취 파일까지 제공하는 이걸 갖고 또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이 사안들을 보면은 그림이 얼추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냐는 거야. 이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이제 달마대사 우리 촉 예언가 우리 김종대 의원님까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렇게가 넘어갈 일인가요 싶어요. 이렇게 보호한다 해가지고 됩니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이종호 일당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예요.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말하는 건 무슨 양아치 깡패같이 교양 없이 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줬다고. 자신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행태에다가 이제 고소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싸움을 걸면서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감위, 공수처, 그다음에 국민의힘까지 여러는 전체적인 방탄전선이 구축돼 있다고 믿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어쩌면 뭐 특혜나 비즈니스가 있다면 나중에 감옥 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모든 거를 사는 밝힌다고 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눈여겨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정권까지도 이 사람들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면 좀 이게 두렵습니까, 우리 의원님? 이 사람 이종호 씨 등등이? 아니 저는 고소도 했는데? 여태까지 남의 얘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 되셨어요. 당사자가. 제가. 그래서 잘 됐고. 잘 된 겁니까? 두 번째는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 참 험한 파도에 외로운 깃대처럼 흔들리고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같이 옆에 서 있을 수 있게 됐다. 함께한다. 기성세대로서의 책무다. 그래서 그제 그 김규현 변호사 만났을 때 제 첫마디가 어이 고소 동기. 우리 동기야 이제. 한 배를 탔어. 피고소인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그 흐름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어쩌면은 이 싸움이 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어떤 뭘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좋은 학습 재료이자 하나의 통로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면에서 일단은 뭐 두렵다 불안하다 해서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그 고소장을 정말 보고 싶은 거고.
뭐 보게 될 겁니다. 고소를 어허. 했다고 하니까 보게 될 건데 저도 뭐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고소를 어떻게 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저도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도 한번 궁금해요. 뭘 잘못했는데요? 왜 고소를 했을까 글쎄. 싶기도 하고 아,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잘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 이 사건 자체가 시작 자체는 정말 최상병, 최혜병 특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부 쪽으로 가서 글쎄 이게 맞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종호를 보호하는 모습이나 3부 토금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하는 그게 모습 자체가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지금 3부가 어떤 기업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선은 3부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3부가 누구 겁니까? 도대체 허구한 날 대주주가 바뀌고 허구한 날 거기서 뭐 아들이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고 네. 허구한 날 일어나는데 진짜 이 회사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조씨 거 아닙니까? 아, 조씨 건데 그 지주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 지주 회사에 지주 회사가 있고 복잡해요, 사실은. 거기서 계속 지분이 바뀌고 예. 이 집만 했어요. 그런 사이에 기업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경영을 뭘 하기를 했나. 네. 지금 뭐 보면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골병이 들어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어떤 금융 세력의 놀이터 같아 보인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해서 수혜주가 되고 그러니까요. 장관하고 우크라이나를 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건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 결국 어제도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이 됐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거의 예상됐던 대로 된 예상됐던 결과고 오히려 지금은 다시 특검안 발의할 때 그 제3자 추천이나 네. 또는 어떤 그 조사 범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다시 내셔야 되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을 흔들어대는 데는 제3자 특검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신호를 민주당이 발신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을 앞으로 공략하는데 나름 좋은 카드가 될 거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략의 싸움이다. 요거는 지략의 싸움이다. 네, 지략의 싸움이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확신을 갖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될 사안인데 시기 방법 추천자 네. 범위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한동훈 당대표가 신임 대표가 되고 바로 첫 업무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의총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첫 관문은 무난히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의외로 여당 내에서 견제구가 먼저 나왔어요. 김재원, 네. 김민전 등 원내대표 의견 듣겠다. 원내대표 의견 듣겠다. 아니 어떻게 대표되고 나서 바로 봤어요? 첫날 그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이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을 아예 봉쇄하겠다. 할 생각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네. 모멸감을 느낄 만한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분명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급소구나. 네. 이게 바로 정치적 급소구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일깨워주고 있다. 네. 요즘 국민의힘 하는 짓이 그래요. 저렇게 딱딱 밥상을 차려주더라고. 네. 그러면 좀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주장했던 제3자 추천권 그 부분을 민주당이 좀 더 빨리 던지든지 야당 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략의 싸움이 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8월 특검은 이제 물 건너갔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두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내기야 2번이나 냈지만 번번이 부결되는데 이제 빨리 낸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같은 레코드판 계속 틀어댈 수는 없는 거고. 네.
조금 시기도 유연하게 가지시고 네. 연말에 예산까지 연계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예산안하고 연계한다든가 조금 더 판을 좀 키우고 다른 어떤 그 사항과 연계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략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이 개인적으로 산부 토건 부분도 좀 같이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근데 그 산부 토관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그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 그 항명 이건에 직접 개입했다든가 네. 지금 대형 사건들이 계속 더 아니 너무나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연이어 있어요.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이거 다 사실은 별건도 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나의 특검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가 의문이에요. 아하, 그 좀 정도다? 나누셔야 될 것 같던데. 자, 오늘도 지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오늘은 좀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단연 예. 최재형 목사를 직접 예, 나오시죠? 예, 주목하게 되는데 예. 엊그제 오마이뉴스에 그 새로운 카톡 김건희 여사 네. 카톡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또 오늘 그러면 청문회에서 이 얘기 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럼요. 아하. 그런데 제가 최재형 목사를 잘 알지만 네. 처음에 디올백 영상 터뜨릴 때부터 반드시 조금 몇 개는 터뜨리지 말고 남겨두셔라. 아하. 이런 조언을 많이 드렸어요. 예, 예. 네, 다 까면 안 된다. 다 까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다 안 깠습니다.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 이 대단하네요. 아직도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 잡을 안 속일 거야 아마. 속이 오늘. 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월요일 날 최재형 목사님 직접 좀 모시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 하면 디올백이나 명품백 최재형 목사님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뭐 아니 그 외에도 네. 여러 가지 국정 개입 발언이라든가 사실은 우리는 밤의 대통령이 여사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오마이 그 카톡을 보니까 예. 밤에 검찰총장도 여사 아니었는가 하는 검찰총장 역할까지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예. 참 놀라워요. 어떤 그 선무당 같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하나의 선무당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도 좀 들게 되는데 두고 보십시오.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네. 대한민국이 거대한 여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네. 이 어떤 여사 프레임이 이제 더더욱 강화되고 확산될 거다. 네. 이런 어떤 거 좀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뭐 막기 위해서 아니면 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나 또 야당에서 또 뭐 일을 할 건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우리 항상 이 시간 최강 디펜스 코너에서 예언 예측 뭐 삼부토건도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다 얘기하는 족족 며칠 있으면 실현이 되고 오늘 청문회도 예측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전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예언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대표 이 두 사람의 관계 저는 어떻게 될지 저는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원님께서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며칠 전에 그 네. 대통령실 만찬은 예. 일종의 윤 대통령의 세과시. 아하, 삼겹살. 예. 그리고 전부 이제 그 한동훈 의원 대표를 둘러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애 취급, 외롭지 않게 해줘라. 예, 예. 야, 난 이 말 안 듣고 네. 아직 애 취급하는구나. 아, 아직 애 취급이다. 예, 지급이다 이거. 예,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단단히 결박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당분간 당의 혼란은 막아야 되거든. 이러니까 분열된다는 인상은 또 안 줘야 되고 네. 이래서 소강 상태다 지금은. 네. 예, 소강 상태로 간다. 그런데 결국은 여사의 늪이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여사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한동훈보다 또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게 여사 김건희 여사 문제다. 예. 아, 예, 여사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은 예. 본인이 얘기했던 보수 혁신, 수평적 당정 관계 네. 이런 어떤 변화의 기대감으로 이 그 당원들과 국민의 표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결국은 여사의 강, 특검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표에서 그 본인이 얻었던 표는 대부분 유실돼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지방선거 치를 겁니까? 그래서 이런 그 과제에서 무언가가 저 곰심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제 저기 윤석열과의 어떤 그 과거의 관계 끊고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 갈 수 네. 있느냐 없느냐 시험대에 올랐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지만, 그릇은 안 돼. 안 되지만. 아직은 안 돼, 그릇이. 예. 저 주변에 더 인재들이 붙고 그런 세력을 만들어서 차기의 어떤 그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세력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네. 지금 당내 기반으로는 좀 위험해 보여요. 약간 위험해요. 그러면 못한다는 걸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아직은 겁니까? 이 올해는 어렵다. 올해 어렵다고요? 아니 올해 그런데 올해 안에 못하면 어, 뭐 영원히 못할 것 저기 같은데요. 자꾸 저한테 뭘 예측하라 아, 그러시는데 다 맞으니까 제가 아니 여쭤보는 그거는 거예요. 과학자는 설명을 하는 직업이지 예측을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건 특히 설명이군요. 사회과학은. 설명이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그게 놀랍게도 예측이 아니었고 분석의 결과였다니까. 분석이었다. 예. 진행되는 걸 먼저 봤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측한 적이 없이 네. 이렇게 진행되면 그 다음 차례는 이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드려온 거예요. 네네네. 제가 예측을 했다 그러면 천공이 되는 거야. 아, 천공은 뭐 그러지 않아도 달마대사. 달마나 천공이나 뭐 비싸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비슷해요, 사실은. 예, 죄송합니다. 약간 비슷한 신공들이죠. 예. 네. 자,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수그러들 아니다. 것이다. 예, 바로 악어러지지는 근데 않아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걸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게 돼야 되는데 예. 만만치는 않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언은 아니고 분석이시네요. 아, 보면. 그렇죠. 예. 여사를 선택할 거냐, 국민을 선택할 거냐. 나는 그게 한동훈 앞에 놓인 질문지라고 봐요. 아,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그 질문. 질문 드리면 안 되나요?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 네. 예. 올해까지 결정 못 합니까?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진도가 나가야 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그거 보고 다시 말씀을 네, 또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아껴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의견 적극 수용하고자 하니까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또 서치통 앱 다운로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자, 뉴스 인사이다 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현안 설문 또 리서치 참여 시에 제공되는 리워드로 앱테크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자 박영식 또 이상민 영식당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대담한 대담. 자, 오늘 아마 활약을 할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하고 인터뷰가 대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월요일날도 많이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을 하고요.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